안녕하세요. 책방 순이입니다. 오늘은 세르반테스의 모범 소설집 중에서 핏줄의 힘에 관한 소설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밤 한 노인 양반과 그 부인, 어린아이와 16살쯤 되는 딸 하나, 그리고 여종이 똘레도의 강에서 놀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밤은 그다지 어둡지 않았고 시간은 11시쯤. 길은 호젓했다. 똘레도의 강과 들판에서 보낸 풍요롭고 느긋한 시간이 가져다준 즐거운 기분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그 도시는 치안이 대단히 좋고 사람들도 순해서 안전이 보장되어 있어서 그 착한 양반은 소중한 식구들을 데리고 어떤 재앙이 닥치리라고는 생각도 않고 가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행은 생각지도 않은 때 닥쳐오는 법. 모든 예상과 달리 그들의 즐거운 기분을 무너뜨리고 긴 세월을 울게 할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그 도시에 22살쯤 되는 한 신사가 있었다. 명문가의 핏줄에다 부유함까지 갖춘 청년으로 삐뚤어진 성벽에 지나친 자유분방함, 게다가 방종한 동료들까지 있어 그의 신분에 걸맞지 않게 무슨 일에든 만용을 부리는 통에 무례한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러니까 이 신사, 여기서는 예의를 갖춰 이름은 밝히지 않고 돈 로돌포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 신사가 모두 젊은 청년인 네 친구, 다들 놀기 좋아하고 철면피인 자들과 함께 우리의 노인 양반이 올라오던 똑같은 언덕을 내려오고 있었다. 양의 무리와 늑대의 무리, 두 무리가 만나게 되었다. 로돌포와 그의 친구들은 얼굴을 가리고 뻔뻔스럽고 음흉한 태도로 그 부인과 딸, 여종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노인 양반은 그 무례한 젊은이들을 나무라며 호통을 쳤다. 청년들은 노인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지나갔다. 그러나 로돌포가 본 처녀의 얼굴은 무척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레오카디아, 그 양반 딸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로 하자. 레오카디아였다. 그 얼굴은 로돌포의 기억에 깊게 각인되어 그의 마음이 그녀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어떠한 불편과 장애가 닥친다 해도 그녀를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 일었다. 그는 곧바로 자기의 생각을 동료들에게 알렸고 그 다음 순간 그들은 로돌포의 뜻을 이뤄주기 위해 함께 돌아가서 그녀를 납치하기로 결심했다. 항상 부자들에게는 방탕한 취향이 있기 마련.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불법적 행동을 합법화하고 나쁜 취향을 부추기는 무리를 찾게 마련이니까. 그리하여 사악한 계획을 생각해낸 동료들은 그들이 합의한 것을 로돌포에게 알렸고 수긍했고 함께 레오카디아를 납치하자는 결정이 모두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그들은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칼을 빼들고 가던 길을 되돌아갔다. 몇 발자국 가지 않아 그 가족을 따라잡았다. 그 가족이 방금 험악한 자들의 손에서 풀려난 것을 신에게 채 감사하기도 전이었다. 로돌포가 레오카디아에게 덤벼들더니 잽싸게 그녀를 품에 안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방어할 힘이 없었다. 너무 놀라서 고함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 두 눈의 눈빛조차 사라졌다. 그녀는 의식을 잃고 기절하여 누가 자신을 데려가는지 어디로 데려가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그녀의 어머니가 외쳤다. 그녀의 동생이 울었다. 여종이 두 손으로 핥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을 듣는 사람은 없었다. 절규에 귀 기울이는 사람도 통곡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없었다. 손톱으로 핥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무도 없는 호젓한 그 길은 모든 것을 감추었다. 악당의 잔인한 심보도 한밤의 말없는 침묵 속에 묻히고 말았다. 마침내 한쪽은 기쁨에 차서 사라졌고 다른 쪽은 비통함 속에 남았다. 로돌포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집에 당도했고 레오카디아의 부모는 상처와 통한 절망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딸이라는 두 눈을 잃고 부모의 눈은 먼 듯했다. 딸이 그들의 불빛이었기에. 그들은 혼자였다. 레오카디아가 그들의 즐겁고 따뜻한 동반자였기에. 그들은 당황했고 법이나 경찰에 이 불행한 소식을 알리는 것이 좋을지 어떨지도 알지 못했다. 그 집안의 불명예를 그들 스스로 퍼뜨리는 도구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가난한 양반으로서 그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할지,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몰랐고 자신들의 기박한 운수를 탓할 뿐이었다. 한편 약삭빠르고 기민한 로돌포는 이미 그의 집에 그의 방에 레오카디아를 가두었다. 그는 그녀를 데려올 때 기절한 것을 알고서 그녀의 두 눈을 손수건으로 가렸다. 그녀가 자신을 어느 길로 데려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하게끔 그가 살고 있는 그의 아버지 집의 외딴 별채에 가두었다. 그는 별채의 모든 방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로돌프는 레오카디아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자기의 욕망을 채웠다. 젊은이들의 순수하지 못한 충동이란 그들을 더욱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법. 그들은 다른 필요 조건이나 편의 따위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성의 빛이라고는 없는 눈먼 어둠 속에서 로돌프는 레오카디아의 가장 아름다운 보물을 훔쳤다. 그리고 이런 감각적 죄는 대부분 욕망을 만족시킨 다음에는 무관심해지고 혐오하게 마련이라 로돌포는 즉시 그곳에서 레오카디아가 사라지기를 바랐다. 그래서 기절한 그대로 그녀를 길거리에 놓아둘 생각을 했다. 그가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려 할 즈음 그녀는 어렴풋이 정신이 들었다. 그녀가 말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이 어둠은 뭐지? 어떤 어두운 안개가 나를 에워싸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나의 순결의 연옥에 있는 걸까? 아니면 나의 죄악의 지옥에 있는 걸까? 맙소사. 누가 내게 손을 댄 거야? 내가 상처투성이로 침대에 있다니. 어머니, 내 말 들려요? 내 말 들려요, 사랑하는 아버지? 아이고, 내 신세야. 틀림없이 지금 우리 부모님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거야. 나의 원수가 나를 만지고 있어. 내가 다시 세상의 빛을 보지 않도록 차라리 이 어둠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좋으련만.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어디든 간에 여기가 나의 명예의 무덤이 될진데 사람들이 모르는 불명예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명예보다 차라리 나을지 몰라. 이제 생각이 나네. 차라리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얼마 전에 나는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었지. 이제 생각이 나. 놈들이 나를 덮쳤어. 이제 상상이 돼.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 아, 여기 나와 함께 있는 내가 누구든지 간에 만약 너의 영혼이 어떤 종류의 간청이라도 받아줄 수 있다면 너는 나의 명예를 가지고 놀고 승리했으니 이제 내 목숨마저 가져가라. 지금 즉시 내 목숨을 끊어다오. 명예도 순결도 없는 몸에 목숨이 붙어있는 건 옳지 않다. 내가 나를 더럽힌 그 가혹한 잔인함이 이제 나를 죽여 자비를 베푼다면 조금이라도 덜어질 테니 너는 한순간에 잔인하면서 동시에 자비로운 사람이 될 거야. 레오카디아의 말은 로돌포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으로서 그는 무엇라 말해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침묵이 레오카디아를 더욱 놀라게 했다. 그녀는 지금 함께 있는 것이 귀신인지 그림자인지 알아보려고 두 손을 내저었다. 그러다 몸뚱이가 만져지자 부모와 함께 올 때 그녀에게 가해졌던 남자들의 폭력에 생각이 미쳤다. 그녀는 자신에게 벌어진 불행한 사건을 떠올렸다. 그것을 생각하자 그녀는 울면서 말을 이어갔다. 격한 흐느낌과 한숨에 끊기기도 했지만 그녀의 말은 이러했다. 무례한 청년 같으니라고 그대의 행동으로 판단하건대 나이도 어린 것 같으니 나는 그대가 나에게 범한 죄가를 용서하겠어요. 다만 그대가 나에게 약속하고 맹세할 것은 그대가 이 어둠으로 그대의 죄를 숨겼듯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영원히 침묵으로 덮어달라는 것이에요. 그대가 끼친 큰 모욕에 대해서 이 정도 대가는 작은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청할 수 있는, 그대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라는 걸 아세요. 나는 한 번도 그대의 얼굴을 본 일이 없고 이제 그대의 얼굴을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당한 치욕이 생각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치욕의 죄인을, 내 상처의 주인공을 기억 속에 간직하고 싶지 않아요. 하늘과 나 사이에만 내 아픔의 이야기를 나눌 뿐 온 세상이 듣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은 만사를 일어난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들 편의에 따라, 선입견에 따라 판단하니까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대에게 이런 진실을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내 나이야 아직 17살이 못 되었지만 이런 것은 오랜 세월을 겪고 많은 일을 경험한 뒤에야 그것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진실인데 말이에요.
모든 것을 보아 이와 같은 일을 당한 고통은 아픈 자의 혀를 묶기도 풀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기의 아픔을 믿어달라고 과장하기도 혹은 그것을 치유하기를 바라지 않아 말하지 않기도 하지요. 어떻든 내가 말을 하든 입을 다물든 그대가 나를 믿고 나를 구해주도록 해야 할 것 같네요.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한다면 무지에 서일 것이고 나를 구해주지 못한다면 나를 달랠 방법이 없어서일 겁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대가 내 부탁을 들어주는 건 그리 어렵지도 않을 테니까요. 부탁은 이겁니다. 이봐요. 너무 기다리게 하거나 시간을 믿지 마세요. 시간이 흐른다고 그대를 향한 나의 이 당연한 원한이 누그러질 거라고 생각지 말아요. 더 이상 악행을 쌓아 죄를 만들지 마세요. 이미 나를 범했으니 이제 그러지 않는다고 죄가 덜해지나요? 그대의 그 사악한 욕망이 사그라드나요? 그대는 나를 좋은 말로 설득하지도 않고 순전히 충동적으로 범했지요. 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내가 태어난 것은 불행해지기 위해서라고 해두죠. 나를 즉시 거리에 아니면 적어도 큰 성당 옆에 데려다 놓아요. 거기서부터는 내가 집을 찾아서 갈 거예요. 그러나 절대 내 뒤를 쫓지 않겠다고 맹세해줘요. 집을 알려하거나 우리 부모의 이름을 묻거나 내 이름을 내 친척들의 이름도 묻지 말아요. 다들 부자고 양반이셔서 그분들이 나의 일로 불행해지는 게 싫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어요. 말을 하다가 내가 그대의 말투를 기억할까 두렵다면 내가 말씀드리죠. 나는 내 아버지와 고해 신부님 외에는 살면서 어떤 남자와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남자들과 의사소통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 말하는 소리를 듣고 당신이 누군지 알아낼 능력은 내게 없어요. 아픔에 찬 레오카디아의 조리 있는 이야기에 로돌프가 준 대답은 그녀를 포옹하는 것뿐이었다. 그 행위는 그가 그녀를 좋아한다는 것과 그녀가 명예를 잃었다는 것을 확인해 줄 뿐이었다. 이에 대해 레오카디아는 어린 나이에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손짓 발짓에 이까지 써가며 맹렬히 방어했다. 그녀의 혀가 이런 말을 쏟아냈다. 생각 좀 해봐. 이 인정사정 없는 역적 같은 사내야. 그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대가 나로부터 앗아간 전리품은 의식 없는 나무둥치나 기둥으로부터 얻어간 껍질에 불과해. 그런 승리는 그대에게 더 큰 모욕과 불명예로 돌아갈 뿐이야. 그러나 지금 그대가 하려고 하는 짓은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이루지 못할 거야. 그대는 의식을 잃은 나를 짓밟고 무력화했지. 그러나 지금은 내가 정신이 있으니 나를 이기려면 차라리 나를 죽이는 게 나을 거야. 이제 내가 정신이 들어서도 그대의 그 구역질나는 욕구에 저항 없이 물러선다면 그대가 감히 나를 망쳐놓으려 할 때 내가 기절한 것이 짐짓 거짓이었다고 생각할 게 아니냐고. 레오카디아가 그렇게 끈질기고 씩씩하게 버티자 끝내는 로돌포의 힘과 욕망도 약해지고 말았다. 레오카디아에게 저지른 무례한 짓이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욕망의 충동에 의한 것이었기에 그런 식으로는 절대 진정한 사랑이 싹틀 수 없는 일이었다. 원래 금방 지나가고 마는 충동보다 사랑은 오래가는 법. 로돌포에게는 참회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벌충하려는 희미한 의지가 있을 뿐이었다. 결국 열기가 식고 지친 로돌포는 말 한마디 없이 그녀를 침대에 버려둔 채 방을 잠그고 나가버렸다. 친구들을 찾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들어볼 생각이었다. 레오카디아는 갇힌 채 혼자 남은 것을 알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온 방을 걸어다니며 혹시 나갈 수 있는 문이나 뛰어내릴 창이라도 있는가 찾기 위해 벽을 손으로 더듬어 보았다. 그러다 문을 발견했으나 꽉 잠겨 있었다. 가까스로 열 수 있는 창문 하나가 손에 잡혔다. 창을 열자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밝은 달빛에 레오카디아는 방을 장식한 테피스트리의 색깔을 알아볼 수 있었다. 침대는 황금빛이었고 무척이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서 신사 개인의 잠자리가 아니라 왕자의 침상 같았다. 의자며 책상을 헤아려 보고 문이 있는 쪽을 살폈다. 벽에 액자가 몇 개 걸려있는 것을 보았으나 거기 그려진 그림들까지는 알아볼 수 없었다. 창은 크고 굵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다. 창은 정원으로 나 있었는데 그 정원은 또한 높은 벽으로 에워싸여 있어서 그리로 올라가서 길거리로 뛰어내리기에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녀가 보고 관찰한 그 저택의 크기나
다채로운 장식이 말해주는 것은 집주인이 귀족이고 부자일 것이며 적어도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창가에 있는 책상에서 은으로 된 작은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옷소매에 집어넣었다. 신앙심에서나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맞춤한 의도에서였다. 그러고는 전에 있던 대로 창문을 닫고 침대로 돌아간 그녀는 이렇게 불운하게 시작된 사건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기다려 보기로 했다. 그녀 생각에는 채 반시간도 지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방문이 열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에게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말 한마디 없이 손수건으로 그녀의 눈을 가린 다음 팔을 잡고 방 밖으로 끌어내고는 다시 문을 닫았다. 그는 로돌포였다. 그는 친구들을 찾으러 갔었으나 문득 만나고 싶지가 않아졌다. 그녀와의 사이에 일어난 일의 증인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보다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로 했다. 즉 자신이 나쁜 짓을 한 것을 뉘우치고 그녀의 눈물에 감동해서 길 가운데 그녀를 데려다 놓고 왔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그는 얼른 돌아와서 날이 새기 전에 그녀가 청한 대로 그녀를 큰 성당 옆에 데려다 놓기로 했다. 낮이 되면 그녀를 버리는 데 지장이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다음날 밤까지 그녀를 방에 잡아두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에 그는 다시 강제로 그녀를 범하고 싶지 않았고 이 일이 남한테 알려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그녀를 소위 시청 앞 광장이라 이름 붙은 곳까지 데려갔다. 거기서 그는 목소리를 바꾸어 반쯤은 포르투갈 말투, 반쯤은 에스파냐 말투로 아무도 그녀를 따라가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집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녀가 미쳐 손수건을 벗기도 전에 그는 벌써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레오카디아는 혼자 남았다. 눈 가리개를 벗고서야 그녀는 그가 자신을 놓아준 장소가 어딘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멀리서라도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 되어 한 걸음 뗄 때마다 멈춰 서곤 했다. 발길은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혹시 있을지 모를 미행하는 사람들을 따돌리기 위해 가다가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했다. 그렇게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 집에 도착했다. 집에서는 부모가 옷도 벗지 않은 채 전혀 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를 보자 그들은 두 팔을 벌리고 달려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맞았다. 레오카디아는 놀라움과 걱정으로 가득한 부모를 한쪽 구석으로 이끌어 간략한 몇 마디 말로 그 불행한 사건을 알렸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도둑질한 자의 이름도 성도 몰랐기에 자기 불행의 비극이 공연된 극장에서 보았던 것들, 창문이며 정원, 철창, 책상, 침대, 테피스트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져온 십자가를 보여주었다. 그 성상을 보자 그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그들은 하느님에게 복수를 애원하고 간청하며 기적을 통해 벌을 내려주십사 기도했다. 이어 그녀는 말하기를 비록 자신은 이 사건의 죄인을 알고 싶지 않지만 부모님 생각에 그 사람을 꼭 알아야겠다면 그 십자가 성상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성당지기들에게 부탁을 해서 도시 모든 성당의 설교대에서 이런 성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들이 지목한 신부의 손에서 십자가를 찾아가도록 알리면 그 성상의 주인이자 그들이 찾는 원수와 그 집을 알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이 말에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다. 내 말이 맞다 딸아. 너의 그 신중한 이야기를 속물들의 사악한 생각이 방해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내가 말한 그 집 그 방에서는 오늘 이 순간 이 십자가가 없어졌다고 생각할 게 분명하고 십자가 주인은 틀림없이 그 물건과 같이 있던 여자가 그걸 가져갔으리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다 어느 신부가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잃은 십자가 주인은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오히려 누가 그 십자가를 신부에게 주었는지 알아보려고 하겠지. 또는 그 주인이 주소를 주고 다른 사람을 시켜 그 십자가를 찾아오게 할 수도 있어. 일이 그렇게 되면 그 주인을 알고자 하는 일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지. 그러니 그 점이 걱정된다면 우리가 그 수법을 거꾸로 이용하자꾸나. 신부에게 십자가를 맡길 때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거야. 그러나 우선 내가 해야 할 것은 따라 그 십자가를 잘 간직하고 성모님께 가호를 청하는 것이다.
그 십자가는 또한 내 불행의 증인이었으니 너를 지키기 위해 법 앞에 서는 재판관이 있도록 그 십자가가 도울 거야. 딸아, 한 대에 드러난 불명예가 한 말에 감춰진 불명예보다 상처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너는 대중 앞에서 주님과 함께 순결하고 명예롭게 살되 속으로 남몰래 순결을 잃었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라. 진정한 불명예는 죄악에 있고 진정한 명예는 마음의 덕에 있느니라. 주님을 모독하는 것은 말과 욕망과 행위니라. 그런데 너는 말로도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주님을 모욕하지 않았으니 스스로 순결하고 명예롭다고 생각하렴. 나 또한 너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의 진실한 아버지로서 너를 명예스럽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덕망에 찬 설교로 아버지는 레오카디아를 위로했고 어머니는 그녀를 안고 위로했다. 그녀는 다시 울음이 터졌지만 사람들 말처럼 머리를 감싸며 울음을 삼켰다. 그리고 부모의 보호 아래 소박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조용히 숨어 살기로 했다. 그동안 집으로 돌아온 로돌포는 십자가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그녀가 그것을 가져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나 개의치 않았다. 그는 부자여서 그 정도는 염두에 두지도 않았으며 그의 부모도 그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로부터 사흘 뒤 이탈리아로 떠날 때 로돌포는 그 어머니의 여종에게 그 방에 두고 온 물건들의 목록을 알렸을 뿐이었다. 로돌포가 이탈리아로 건너가기로 결심한 것은 오래전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탈리아에서 지내보았기에 아들에게 자기 나라에서만 신사인 사람은 신사가 아니며 남의 나라에서도 신사가 되어보는 게 참으로 필요하다고 설득력 있게 말하곤 했다. 이러저런 말에 고무된 로돌포는 아버지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큰 액수의 신용장을 주었다. 바르셀로나, 제노바, 로마나 나폴리를 여행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는 동료 두 사람과 즉시 길을 떠났다. 아는 군인 몇 사람에게서 이탈리아와 프랑스 숙소의 풍요로움과 숙소에서 에스파냐 사람들이 즐기는 자유에 대해서 듣고서 그는 한껏 기대에 차 있었다. 그는 그들이 이탈리아 말로 여기 좋은 닭고기와 비둘기 요리, 햄과 소시지가 있습니다 하는 소리가 마음에 들었고 다른 여러 가지 이탈리아 음식들 이름도 좋았다. 그 군인들은 그런 데 있다가 이 나라에 오면 에스파냐 음식점과 객주집의 불편함과 궁색함을 떠올리게 된다고 말해주었다. 마침내 그는 떠났다. 레오카디아와 있었던 일 따위는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억에서 깨끗이 지운 채. 이런 동안 그녀는 부모 집에서 되도록 숨어서 지냈다. 혹시 누구라도 그녀의 어두운 얼굴 표정에서 자신의 불행을 읽을까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녀는 그때까지 내켜서 하던 일을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불가피한 때가 온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임신한 것을 알았고 어느 정도 잊었다고 생각했던 사건이 다시 그녀를 눈물 짓게 했다. 한탄과 한숨이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다정한 위로도 소용이 없었다. 그런 중에도 시간은 흘러 출산 때가 다가왔다. 너무도 비밀스러운 일이었기에 산파에게 맡길 생각도 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그 어머니가 손수 도맡았다. 그리고 마침내 상상을 뛰어넘게 아름다운 아이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출산 때와 똑같은 조심성으로 그 아이를 은밀하게 어느 시골 마을로 데려가 거기에서 4년을 키웠다. 4년이 지나서 드디어 조카라는 이름으로 할아버지가 집으로 데려와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덕을 갖춘 착한 아이로 키웠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루이스라는 이름을 받은 아이는 생김새가 뛰어나게 아름다웠다. 루이스는 성격이 온순하고 영민한 데다 그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에서 귀족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징후가 뚜렷했다. 아이의 영리함과 재치, 아름다운 외모와 기품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런 아이를 두어서 딸의 불행을 이제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이가 거리로 나가면 수천 가지 칭찬과 축복이 비오듯 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예쁘게 생겼다고 칭찬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아이를 낳은 어머니를 축복했다. 이곳의 사람들이 아이를 낳은 아버지를 칭찬하면 저곳 사람들은 이렇게 잘 키운 사람을 축복했다. 이렇게 아이를 아는 사람들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박수와 칭찬을 받으며
아이는 7살에 이르렀다. 그 나이에 라틴어와 에스파냐어를 읽고 쓸 줄 알았으며 글씨도 잘 썼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는 없는 일이었으나 교양 있고 현명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 했다. 진정한 지혜나 덕망이야말로 도둑들도 빼앗아갈 권한이 없고 운수라는 것도 어쩌지 못하는 진짜 부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이가 할머니의 친척에게 심부름을 가게 되었다. 어느 거리를 지나는데 기사들이 말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었다. 아이는 서서 구경하다가 잘 보이지 않아 좋은 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 그러다 갑자기 말 한 마리가 덮치는데 피할 수가 없었다. 성난 파도처럼 질주하는 말을 그 기수조차 멈출 수가 없었다. 아이 위로 말이 지나갔고 아이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땅에 죽은 듯 넘어졌다. 이 사고가 벌어지자마자 경주를 보고 있던 한 나이 든 신사가 비호같이 날렵하게 말에서 내리더니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이를 일으켜 안고 있던 사람의 품에서 아이를 빼앗아 안고는 그 높은 권위고 흰 머리고 상관없이 서둘러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는 즉시 하인들더러 아이를 치료할 의사를 찾아오게 했다. 많은 기사와 신사들이 그를 따라와서 그렇게 예쁜 아이가 사고를 당한 것을 마음 아파했다. 곧 소문이 돌기를 말에 치인 아이는 루이스이며 그 나이든 신사의 손주라고 했다. 이 소문이 돌고 돌아 마침내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숨어 지내던 그 어머니의 귀에 들어갔다. 이들은 사고 소식을 확인하고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사랑하는 자식을 찾으러 나섰다. 아이를 데려간 신사가 유명한 귀족이라서 만난 사람마다 그의 집을 알려주었다. 그들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벌써 의사의 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집주인인 신사와 그 부인은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되는 그들에게 울거나 통탄하여 목소리를 높이지 말도록 당부했다. 그러면 아이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의사는 유명한 사람으로 아이를 훌륭한 의술로 잘 치료하였고 상처는 처음 보았을 때 걱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치명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다.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루이스가 정신을 되찾았고 가족들을 보고 기뻐했다. 가족들이 울면서 기분이 어떠냐고 묻자 아이는 괜찮다고 몸통과 머리가 무척 아프다고 답했다. 의사가 아이가 쉬어야 하니 아이와 말하지 말라고 하여 다들 그러기로 했다. 그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이렇게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준 집주인에게 감사했다. 그러자 그 주인은 감사할 것 없다고 답하고 말에 치여 넘어진 아이를 보니 마치 자기가 그토록 귀여워하던 자식의 얼굴을 본 것 같았다고, 그래서 아이를 품에 안고 집에 데려올 마음이 생겼다고 말해 주었다. 또한 아이가 완쾌할 때까지 얼마든지 이 집에 있으면서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라고 했다. 귀부인인 그의 아내도 똑같이 말하면서 더욱 간절히 부탁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처럼 신실한 자비로움에 감탄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놀라움은 더욱 컸다. 의사가 하는 말을 듣고 혼란스럽던 정신이 안정되자 그녀는 아들이 있는 방을 둘러보다가 문득 여러 가지 흔적으로 보아 그 방이 분명히 자신의 불행이 시작되고 순결이 종말을 고했던 장소임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그 방에 있던 화려한 테피스트리는 없어졌으나 그것이 있던 자리는 알아볼 수 있었다. 정원으로 난 쇠창살이 쳐진 창은 지금 다친 아이를 위해 닫혀 있었지만 그녀는 그 창이 정원으로 나 있는 거냐고 물었고 그렇다는 답을 들었다. 더욱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순결의 무덤이었던 그 침대였다. 더구나 자신이 가져온 십자가가 있던 책상도 그 자리에 있었다. 최종적으로 이 모든 의심의 답과 진실을 밝힌 것은 그녀가 눈을 가리고 방에서 끌려 나올 때 헤아렸던 계단의 수였다. 그때 그녀는 거기서부터 길거리까지 나 있는 계단의 수를 주의 깊게 헤아렸던 것이다. 그녀는 아들을 그 집에 두고 돌아오면서 계단의 수를 다시 세어본 결과 똑같은 것을 발견했다. 이 증거 저 증거를 맞추어 보고 그녀는 자신의 짐작이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다. 이 사실을 그 어머니에게 상세히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조용히 자기 손주가 누워있는 집의 주인 신사에게 아들이 있거나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그 어머니가 알아낸 것은 그 신사에게 아들이 있으며 그가 우리가 로돌포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는 것, 그는 지금 이탈리아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이 에스파냐에서 떠나 있었다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 자기 손주의 나이와 같은 7해였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이야기를 남편에게 알렸다. 두 부부와 딸은 일이 어떻게 되든 지금은 하느님께 맡기고 아이가 회복하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아이는 보름 만에 위험한 상황을 벗어났고 30일이 지나자 병상에서 일어났다. 그동안의 내내 어머니와 할머니가 찾아가 간병했고 집주인들은 마치 그 애가 친자식이나 되는 듯 잘 보살펴 주었다. 때때로 에스테파니아 마님, 그것은 그 신사 부인의 이름이었다. 마님은 레오카디아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 번은 저 아이가 이탈리아에 있는 자기 아들 하나와 너무 닮아서 아이를 볼 때마다 자기 아들이 앞에 있는 것 같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어느 날 레오카디아는 그 부인과 단둘이 있을 때 부모와 상의하여 말하기로 결심한 이야기를 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마님, 저희 부모가 손주가 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듣던 날 그분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온 세상이 쏟아져 내린 줄 알았답니다. 그 애가 없으면 그분들 눈에 빛이 없고 노후에 지팡이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셨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그토록 지극히 사랑하셔서 보통 다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정도를 훨씬 넘어섭니다. 하지만 하늘이 상처를 주시면 약도 주신다는 말이 있듯이 아이는 이 집에서 약을 찾았고 저는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마님, 저 또한 양반이며 제 부모와 선조 대대로 양반 집안입니다. 재산은 보통 정도이오나 제 부모님은 양반의 명예를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에스테파니아는 레오카디아의 말을 감탄해서 열심히 듣고 있었다. 부인이 보기에 그녀는 20살 안팎의 나이로 생각되었는데 어린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사려 깊고 정숙한 성품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부인은 그녀의 말을 막거나 되받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부인 아들의 못된 장난과 자기도 모르게 당한 불행한 일, 자신이 십자가를 훔친 일까지 차근차근 이어졌다. 두 눈을 가리고 끌려온 방이 바로 이 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확인할 증거로 자기가 가져갔던 십자가를 품에서 꺼냈다. 그녀는 그 십자가에 대고 말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질러진 강압의 증인이셨으니 저에게 그 죄를 보상하게 하는데 판관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저기 저 책상 위에서 주님을 가져갔었습니다. 저의 상처와 피해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복수를 하거나 주님께 복수를 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의 불행을 참고 이겨나갈 위안을 주십사 기도하기 위함이었죠. 마님께서 그토록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신 아이는 마님의 진짜 손주입니다. 그 아이를 치이게 한 것은 하늘이 만들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마님 댁에 데려오게 했고 또 제가 이 집에 오게 된 것이지요. 바라건대 제가 제 불행에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찾지는 못한다 해도 최소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갈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녀는 십자가를 안고 에스테파니아의 품에 기절하여 쓰러졌다. 부인은 귀한 신분이자 여자인지라 남자가 본능적으로 잔인한 데가 있다면 여자에게는 자연스러운 동정심과 자비심이 있게 마련이어서 레오카디아의 기절한 모습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맞대고 눈물을 줄줄 흘렸다. 레오카디아의 정신이 돌아오게 하는 데는 그 눈물밖에는 다른 무엇도 필요 없었다. 두 여인이 이러고 있을 때 마침 에스테파니아의 남편인 노 신사가 루이스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그는 기절한 레오카디아와 울고 있는 에스테파니아를 보더니 황급히 무슨 연유에서 그러는지 물었다. 아이는 자기 어머니를 아줌마라고 부르며 껴안고 큰 은혜에 감사하며 할머니에게 안겼고 또한 다들 왜 우느냐고 물었다. 참으로 큰일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에스테파니아가 남편에게 말했다. 다 그만두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기절한 여인이 당신의 며느리이고 이 아이가 당신의 손주랍니다. 당신께 말한 이 진실을 이 여인이 말했고 이 어린아이의 얼굴이 그걸 증명하지요. 우리 둘이 보듯 아이 얼굴에서 우리 아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부인,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나는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려. 노신사가 말을 받았다.
이 순간 레오가디아가 깨어나 십자가를 안고 한바탕 울음을 터뜨렸다. 이 모습이 신사를 더욱 큰 혼란에 빠뜨렸다. 이윽고 그 부인의 입으로 레오가디아가 이야기한 모든 사연을 듣게 되었다. 신사는 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실제로 증명했듯 하늘이 점지하여 맺어준 이 인연을 믿었다. 신사는 레오가디아를 위로하고 보듬어 주었다. 자기 손주에게 입맞추고 바로 그날로 나폴리에 있는 아들에게 즉시 오라는 말과 함께 서신을 보냈다. 아주 맞춤한 상대가 있어 대단히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을 정해놓았노라 전했다. 그들은 레오가디아와 그 아들이 레오가디아의 부모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렸고 그녀의 부모는 딸의 일이 잘된 것에 대단히 만족해하며 몇 번이고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서신이 나폴리에 당도했다. 로돌포는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한 바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을 나눌 일에 큰 기대를 품고서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틀 뒤 배에 올랐다. 마침 에스파냐로 떠날 예정이던 함선 4척이 있어 줄곧 그와 함께 해온 동료 2명과 같이 배에 오른 것이다. 그리고 12일간의 순항 끝에 바르셀로나에 도착하여 그곳에서부터 서둘러 말을 날려 다시 7일 만에 똘레도에 당도했다. 그는 한껏 멋을 부린 신사 차림으로 아버지 집으로 들어섰다. 매우 화려하고 멋진 모습이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했다. 레오가디아는 에스테파니아의 계획에 따라 숨어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로돌포의 동료들은 이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에스테파니아는 자신의 계획을 위해 그 친구들이 필요했으므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로돌포가 도착했을 때는 밤이 가까웠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부인은 아들의 친구들을 따로 불렀다. 그녀 생각에 그들은 틀림없이 레오가디아를 납치할 때 로돌포와 함께 있던 세 친구들 중 2명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운 대답을 청했다. 부인은 몇 년 전 어느 날 자기 아들이 한 여자를 납치할 때의 기억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그 진실을 아는 것이 자기 친척들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부인은 그들을 안심시켜야 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을 알고 그 납치 사건을 밝힌다 해도 그들에게 어떤 피해도 가지 않는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소녀를 납치한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마침내 그들은 어느 여름밤 그들 둘과 다른 친구 하나가 로돌포와 길을 가다가 로돌포가 소녀를 납치했고 친구들은 다른 식구들을 잡고 있었던 일, 가족들이 소리치며 소녀를 못 데려가게 막으려 했던 일, 다음날 로돌포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고 말해준 일을 털어놓았고 이것들을 말해주는 것은 오로지 부인이 너무나 궁금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 둘의 고백은 이런 경우 생길 수 있는 모든 의혹에 해답을 주었다. 그리하여 부인은 자기의 훌륭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기 전 부인은 로돌포와 단둘이 방으로 들어가 그의 손에 초상화 한 장을 쥐어주며 말했다. 내 아들 로돌포야, 내가 너를 위해 아주 근사한 저녁 자리를 준비했다. 거기서 내 아내 될 사람을 소개할 텐데 이것이 그녀의 초상화란다. 그러나 미리 말하는데 그녀는 설사 아름다움에 부족한 데가 있더라도 덕은 차고 넘치는 아가씨란다. 귀한 집 딸이고 정숙한 데다 재산도 중산층 정도란다. 너의 아버지와 내가 너를 위해 이 아가씨를 선택했으니 너는 너에게 꼭 맞는 여자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해. 로돌포는 초상화를 열심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화가들이 보통 얼굴을 보고 초상화를 그릴 때는 아름다움을 과장해서 그리는데 이 초상화도 그런 식으로 그렸다면 틀림없이 실제는 이와 똑같이 정말 못생겼겠네요. 어머니, 자식이 부모 말을 따르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만 부모 또한 자식에게 그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을 선사할 필요가 있으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결혼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서는 풀 수 없는 매듭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묶는 줄도 동급이어야 하고 비슷한 정신적 유대로 맺어져야지요. 즉 교양과 귀족적 품성, 예절과 재산의 면에서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될 사람의 이해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 보기에 이렇게 못생긴 모습은
남편의 눈을 충족시키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아직 젊습니다. 결혼이라는 성스러운 행사에는 결혼하는 사람들의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즐거움이 없다면 절름발이 결혼이고 다른 정신적 의미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못생긴 얼굴을 안방에서, 식탁에서, 침대에서 시도 때도 없이 눈앞에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 즐거움일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만 해도 제게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머니 제발 부탁인데 저에게 동반자를 골라주시려거든 저를 화내게 하는 여자가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사람을 주세요. 그래야 이쪽 저쪽으로 빗나가지 않고 우리 둘이 바른 길로 하늘이 맺어준 결혼의 굴레를 지고 갈 수 있으니까요. 이 아가씨가 어머니 말씀처럼 귀한 신분이고 정숙하고 부자라면 제 취향과 다른 좋은 성격을 가진 남편감도 없지 않겠지요. 귀한 것만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정숙함을 찾는 사람도 있고 돈을 보는 남자들도 있고 또 아름다움을 보는 사나이도 있을 텐데 저는 이 마지막 남자에 속합니다. 귀족의 신분은 하느님과 우리 조상과 부모님의 은덕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충분합니다. 사리분별의 능력으로 말하면 여자가 바보 멍청이나 미련퉁이가 아닌 바에야 예리하고 총명할 필요까지는 없지요. 재산이라면 부모님이 가지신 것만으로도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테고요. 그러나 제가 찾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저는 예쁜 여자를 원합니다. 아름다움만 있다면 저는 정숙함과 예의 바름과 같은 다른 훈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의 아내 될 사람은 이런 자질만 갖추고 있다면 기꺼이 하느님을 받들고 부모님의 노후를 편안하게 모실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로돌포의 말에 대단히 만족했는데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의 소원대로 그런 여자와 결혼시켜주도록 노력하겠다고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그 아가씨와 결혼시키기로 되어 있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쉽다고 말했다. 로돌포는 어머니에게 감사했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식탁으로 갔다. 식탁에는 그 아버지가 로돌포와 그의 동료 둘과 이미 앉아 있었는데 에스테파니아는 무심결인 듯 말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나의 손님 아가씨를 이렇게 모시다니. 하인 하나에게 말했다. 자네 가서 레오카디아 아씨께 말씀드리게. 아씨께서 대단히 정숙하신 분인 줄은 알지만 너무 예의 차리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여기서 식사하는 영광을 베풀어 주십사고 말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들과 아씨를 사랑하는 이들 뿐이라고 말일세. 이것은 모두가 그녀가 계획한 것이었다. 이제부터 할 일은 미리 레오카디아에게 주의사항과 함께 알려두었다. 얼마 안 있어 레오카디아가 나타났다. 타고난 아름다움에 정성 들여 꾸민 자태가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었다. 겨울이었기에 까만 벨벳에 비오듯 진주며 금단추들로 장식한 긴 두루마기를 입고 다이아몬드 허리띠와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옅은 황금색 금발은 긴 머리카락만으로도 머리 장식 역할을 했다. 독특한 리본과 곱슬머리,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이 멋지게 어우러져 보는 눈이 어지러울 만큼 황홀했다. 레오카디아는 생기 넘치는 우아한 동작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나왔고 두 여종이 은촛대에 촛불을 켜들고 그녀의 앞을 비추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예를 갖추기 위해서 모두 일어섰다. 마치 하늘에서 어떤 신비한 기적이 문득 거기에 나타나기라도 한 것처럼 모두들 그녀를 넋을 잃고 바라보며 얼이 빠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레오카디아는 날아갈 듯 신선한 매력과 교양 있는 자태로 모두 앞에 몸을 숙여 인사했다. 에스테파니아는 그녀의 손을 잡고 로돌포 맞은편에 자기 옆자리에 앉혔다. 아이는 할아버지 앞에 앉게 했다. 로돌포는 가까이에서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레오카디아의 모습을 지켜보며 혼잣말로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나의 아내로 선택한 여자가 이 여자 절반만 예뻐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일 텐데 세상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다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혹시 인간 천사가 아닐까? 이 순간에도 아름다운 레오카디아의 모습이 그의 두 눈으로 파고들어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그녀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이제 그녀를 자신의 눈빛보다 더욱 사랑하게 된 남자를 바라보았다. 훔쳐보듯 그의 얼굴을 보는 동안 그녀에게는 로돌포와 있었던 일들이 상념 속에서 주마등처럼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가 그녀의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에스테파니아가 전해준 희망이 차츰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에스테파니아의 약속은 불운한 자신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여자가 행복해지는 것과 영원히 불행해지는 것은 정말 백지장 한 장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강렬해져서 그녀는 혼란스러웠고 가슴이 조이기 시작했다. 얼굴색이 창백해진 그녀는 땀을 흘리며 에스테파니아의 품에 머리를 떨구고 정신을 잃었다. 부인은 이런 모습에 깜짝 놀라 그녀를 껴안았다. 모두들 놀라서 식탁에서 일어나 그녀를 돌보러 다가왔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다급해 보인 사람은 로돌포였다. 그는 그녀에게 빨리 다가가려다가 2번이나 걸려 넘어졌다. 그녀는 옷의 단추를 풀고 얼굴에 물을 뿌려도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보다 심장박동과 맥박이 잡히지 않는 것이 마치 죽은 것 같은 징후를 보였다. 집안의 남녀 하인들이 이 생각지도 않은 일을 보고 소리쳐 그녀가 죽었다고 알렸다. 이 비통한 소식이 레오카디아의 부모의 귀에 들어갔다. 더욱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에스테파니아가 그들을 숨겨두었던 것이었다. 그 부모는 그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던 신부와 함께 에스테파니아의 지시를 어기고 응접실로 뛰쳐나왔다. 신부가 죽어가는 이의 고해를 받아주고 죄를 사하기 위해 바삐 다가갔다. 신부는 기절한 사람이 하나인 줄 알았던 곳에서 2사람을 발견했다. 이미 로돌포도 레오카디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어머니가 어차피 그의 것이 될 것처럼 그녀에게 다가가도록 자리를 내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들 역시 의식이 없어진 것을 보자 그 어머니도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 순간 로돌포가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면 정말 기절하였으리라. 그는 자신이 그렇게 극단적 상태에 빠진 데 대해 혼란스러웠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느끼는 심정을 알아차린 듯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내가 그렇게 슬퍼하는 것을 부끄러워 마라. 이제 너에게 더 이상은 숨기지 않을 사실이 있다. 그것을 알고 나서 내가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라. 더 좋은 때가 오면 말할까 싶기도 했다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지금 내 품에 기절에 안겨있는 여자가 너의 진짜 아내인 것을 알아야 한다. 진짜라고 말하는 것은 그녀가 너의 아버지와 내가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초상화의 여인은 거짓이야. 이 말을 듣자 로돌포는 레오카디아를 향한 사랑이 불붙는 것을 느꼈다. 남편이란 이름이 그 자리가 요구하는 예의와 엄숙함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게 했다. 그는 레오카디아의 얼굴에 덤벼들어 그녀의 입술에 자기의 입술을 맞대고 자신의 영혼이 뛰쳐나와 그녀의 영혼의 환영을 받기를 기다리는 듯 키스를 해댔다. 이 안타까운 모습에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더욱 커져갔다. 레오카디아의 부모는 머리칼과 수염을 쥐어뜯을 듯 몸부림쳤다. 루이스의 울음이 하늘을 뚫었고 그제야 레오카디아의 정신이 돌아왔다. 그녀가 깨어나자 주변 사람들의 가슴에 기쁨과 환희가 돌아왔다. 로돌포의 품에 안겨있던 레오카디아가 수줍어하며 벗어나려 하자 로돌포가 말했다. 그러지 말아요, 아가씨. 그래서는 안 돼요. 그대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의 품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아요. 이 말에 레오카디아의 정신이 완전히 돌아왔다. 에스테파니아는 자신의 결심을 더 이상 미루지 않으리라 생각했고 신부에게 즉시 아들을 레오카디아와 결혼시켜주기를 청했다. 신부는 이를 수락했다. 이 경우는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도 결혼을 축복하기에 충분했으므로 지금 결혼에 요구되는 성스러운 형식이나 사전 절차 없이 결혼이 성립되었으며 이 결혼을 막을 어떤 어려움도 없었다. 이렇게 해서 결혼이 이루어졌으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보다 더욱 섬세한 다른 천재에게 붓을 넘겨야 할 일. 레오카디아의 부모는 로돌포를 껴안고서 하늘에 감사하고 그 부모에게 감사했다. 각자 예물을 주고받았다. 로돌포의 동료들은 감동했다. 그들이 도착한 바로 그 밤에 뜻밖의 그토록 아름다운 결혼식을 보게 되다니. 그들이 더욱 놀란 것은 에스테파니아가 모두의 앞에서 로돌포가 그들과 함께 납치했던 아가씨가
바로 레오카디아라는 사실을 알렸을 때였다. 그 이야기에 놀란 것은 로돌포도 마찬가지라. 그는 그것이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해 레오카디아에게 의심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진실을 알려줄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의 부모는 이미 모든 것을 확인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레오카디아가 대답했다. 그때 기절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저는 순결과 명예를 잃고 그대의 품에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충분히 보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기절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때와 똑같은 품에 그러나 이제는 명예로운 모습으로 있으니까요. 이 말로 부족하다면 이 십자가면 충분하겠지요. 저 말고 누가 그대에게서 이걸 훔쳤겠어요? 그대는 다음날 아침에야 십자가가 없어진 걸 알았다지요. 지금 그대의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신 바로 그 십자가 말이에요. 이제 그대는 제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이 허락한 날까지 주인이실 겁니다. 그러자 로돌포는 다시 한번 그녀를 껴안았다. 모든 사람들의 축복과 축하가 쏟아졌다. 저녁 식사가 다시 시작되었고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악사들이 나왔다. 로돌포는 아들의 얼굴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다. 내 어머니 아버지는 좋아서 함께 웃었다. 온 집안에 즐거움과 환희가 넘치지 않을 곳이 없었다. 밤은 비록 그 검고 가벼운 날개로 날아가고 있었으나 로돌포의 생각에는 날아간다기보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신부와 한시라도 빨리 단둘이 있고 싶은 마음이 그토록 컸던 것이다.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시간이 왔다. 끝이 없는 잔치는 없는 법이니까. 모두들 잠자리에 들고 온 집이 침묵 속에 묻혔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실은 침묵 속에 남지 못하리라. 그들이 똘레도에 남긴 많은 자식과 훌륭한 후손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똘레도에는 지금도 이 복많은 행운의 부부가 살고 있다. 하늘의 은혜로 그리고 용감하고 걸출한 카톨릭 신자인 루이스의 할아버지가 땅에 흘린 핏줄의 힘 덕택에 여러 해 동안에 행복하게 즐기며 자식들, 손자들을 거느리고 살고 있다고 한다. 이 당시는 순결과 명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하나가 결혼이었다고 합니다. 순결을 빼앗은 남자와 피해자 여인이 결혼하면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